2022년 5월 9일 월요일 이상모의 아침 뉴스 브리핑입니다. 예, 지금 시간 2022년 5월 9일입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물러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것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 배달된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12일부터 윤석열이 장관 임명을 그냥 강행할 것 같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께 그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측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일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한 그 다음 날까지 총리가 인준 안 되면 추경호 대행체제로 장관 임명을 검토한다. 13일 날 코로나 추경 국무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리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장관 후보자도 장관을 임명한다. 그래서 오늘까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 일방 책임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12일부터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부터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10일 한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을 국회에 요청한 후 11일 하루 동안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총리 인준이 안 될 경우 12일부터는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한 후보자 인준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부겸 총리의 지청으로 이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그 뒤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해 재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 청문회, 장관 청문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도표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좀 켜보겠습니다. 얼굴은 빼고요. 채택이 된 분이 4명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4분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아직 채택되지 않은 사람은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부 식품부 장관이 미채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여성가족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입니다. 김인철 전 교육부총리 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깃장을 놓을 것이다. 그러면 차관 체제로 가라. 예를 들어서 총리를 안 해주면 차관 체제로 가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행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임명 동의안 채택되지 않아도 그 청문회, 그죠? 청문회, 예. 그 청문회 채택되지 않아도 통과하지 않아도 그 장관 채택된 사람, 임명된 사람 많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탓할 거 없습니다. 남의 탓할 거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놓은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 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씨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감옥 안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 면책 뭐 이런 거에서 한 몇 년 불체포 특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이제 버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천 계양을의 윤희숙 의원인가 아니면 최원식이냐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8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누구를 대항마로 내세울지를 두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 윤희숙 전 의원이 또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계양을에 당선된 최원식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좌측은 윤희숙 전 의원이고요. 우측은 최원식 이분도 전 의원이네요. 앞서 윤희숙 전 의원은 지난 6일 당에서 내가 꼭 필요하니 나가라 라고 하면 따르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본인이 범죄 행위로 인한 정치적 위험은 수사부터 받고 깨끗이 혐의를 벗은 후에 선출직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우측에 있는 최원식 씨는 1963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 부평 남초, 부평 중, 부평고를 졸업한 인천 토박이입니다. 2012년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 전까지 민주기억 인천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한국GM 노조 고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계양산 보존을 위한 백인 모임 위원 등을 활동했습니다. 국회에 입성해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인권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2016년에는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지난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을 맡았습니다. 이분은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군요. 민주당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GM노조 고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소속이군요. 예, 여러분 뭐 대충 제가 이렇게 읽어들었으면 대충 두 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반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가산점 위헌 결정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께 좀 읽어드립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5명은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만 16세 이상 남녀 17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남성이 55.8%, 여성의 36.8%는 헌재의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1999년 제대 군인이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최대 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제대 군인 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2년에서 3년간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불가능한 거죠. 다른 건 몰라도 2년에서 3년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군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군에 다녀왔고, 제가 뭐 남성으로서 뭐 여성하고 이런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국가를 위해서 2년 또는 3년을 봉사를 했다면 그 기간만큼에 대한 것은 보존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군대에 병역을 마치고 입사를 했는데 전 첫 직장이 문화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입사하니까 그 군대 안 간 친구가 있어요. 군대 안 간 친구는 저보다 2호봉인가 3호봉이 빠른 거예요. 저는 그것이 대단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남성 사이에도 군대 가는 사람과 군대 안 가는 사람의 차이가 많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보면 군대 안 간 사람이 더 출세 확률이 큰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 당장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군대 안 간 분이에요. 군대 안 간 상태에서 고시 공부를 오래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씨도 군대 안 갔어요. 그 사이에 변호사 공부를 했고 남보다 멀쩡 일찍 그 진출할 수 있었죠. 저는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그 군 가산점 위헌 결정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여자가 군대 가느냐 되느냐 하는 걸 물어봤어요. 한번 여성 질병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53.6%로 많았지만 찬성한다고 답한 국민도 46.4%에 달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죠? 그 가운데 20대 남성 비율은 70.9%로 높았지만 여성 가운데도 군대 가야 돼 라고 찬성하는 사람은 20대에서 많았다는 겁니다. 이 중 20대 여성은 42%나 군대 가야 된다고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요. 이대녀의 42%, 그러니까 20세 여성의 42%가 그 여성 징병제에 찬성을 하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더라. 여자도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20대 여성의 생각이다. 20대 여성의 42%는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차원도 있습니다만 점점 우리나라의 병력 자원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남녀를 구별할 거 없이 어쩔 수 없이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따라서 저는 제가 제안한 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군대 갔으면 좋겠다. 남녀 모두. 똑같이 남녀 모두 군대 갔으면 좋겠고 6개월에서 8개월의 의무 병역 기간이 끝나면 그 뒤에 의무 기간을 끝낸 사람에 한해서 뭐 육군사관학교도 갈 수 있고 공군사관학교 갈 수 있고 해군사관학교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직업군인의 길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전세 이거 난리 났습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오는 7월 말이면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5%입니다. 5%를 도입한 임대차법 개정 2년을 맞습니다. A씨를 포함해 2년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 중 상당수는 시세대로 오른 가격에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20년 7월 4억 9,922만 원에서 지난달 6억 7,570만 원으로 35.4% 1억 7,648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2년 전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가 비슷한 수준의 전셋값을 구하려면 2억 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합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는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외곽으로 밀려나는 세입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희숙 의원이 그때 얘기했죠. 나도 뭐 세입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선언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7월 말이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른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를 받겠다는 겁니다. 전세금으로 올려받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강남 역삼동의 개나리 푸르지오의 경우 이제 신규를 계약을 하게 되면 16억 2,800이 22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4억 2천이 8억 8천, 4억이 7억 5천, 2억 2천이 5억 2,2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왜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했어요. 부동산의 불자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피해는 누구냐? 그때 윤희숙 의원이 얘기했죠. 결국은 세입자다. 나중에 몇 년 후에 나는 이 전세를 얻지 못한다. 어쩔 수 밀려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윤희숙 의원이 그때 했어요. 근데 밀어붙였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투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국민투표를 할 때 검수안박법을 원래 상태로 돌린다. 이거 국민투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했던 이 세입자법,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한 이 세입자 그 부동산법, 이거 원래 상태로 돌리겠다라고 해야 되는, 그게 국민투표에 저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악법 전체를 다 묶어서 국민투표에 붙일 사항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첫째는 건수안박법 폐지하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법 이거 폐지하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악법 한 너댓 개를 이번 6월 1일 날 선거할 때 국민투표에 같이 붙여서 일괄로 다 폐지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 법을 전세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명령권을 발행해서 발동해서 이 법을 유예한다.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것을 긴급 명령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행해야 한다. 발동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세금을 2억씩 4억씩 더 올려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쫓겨나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악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이제 서울시가 20년 만에 도시관리 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인데요. 높이 등 규제를 풀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역세권 사업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서울 시내 반경 최대 350m이던 역세권 사업 기준이 앞으로 420m까지로 확대됩니다. 아파트 높이 기준은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합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했습니다. 또 높이질 수 있고 많이 완화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 일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흡한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미흡한가 하면 항상 말씀드린다면 이 부동산 정책은 원래 국가의 산업 정책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도시 정책이 있고 그 밑에 부동산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정책이 있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 밑에 가격 정책 가지고 쪼물딱거렸어요. 지금 오세훈은 가격 정책에서 조금 넘어 올라가서 부동산 정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위에 도시 정책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큰 산업 정책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도시 정책이 있어야 되고 도시 정책 밑에
부동산 정책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 정책 밑에 가격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단 가격 정책 가지고 쭈물딱거리다 망했고 지금 오세훈은 부동산 정책은 손을 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하냐면 도시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서울 시내 용적 1위던 뭐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좀 높여 짓는 거 오케이 찬성한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높이 줘서 여기저기 이제 막 고층 빌딩도 올라가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뭐 안정되고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겁니다. 즉 고령화되면 지금 현재의 주거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사회로 갈 때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사회에 맞게 도시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맞게 도시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고령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보면 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크게 재개발을 하게 만들어주고 노인정 대신에 노인 전용 아파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불편해지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저 먼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요양시설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 노인정 대신에 노인 주거 아파트, 전용 아파트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도시가 지금은 그런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AI에 대비한 그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도시 설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꼭대기에 이 자가용 비행기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도에 그 드론이 온다 그러니까 옥상에 그런 곳이 내릴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설계를 하도록 지금부터 그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람은 그런 걸 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GTX라고 그래서 이제 도심철도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지하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대단히 단지로 크게 아파트를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허가를 해줄 때 당신은 앞으로 여기 GTX가 통과할 테니 재개발 재건축 때 지하에 지하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라. 아니면 지하 여기 철도가 여기 들어갈 테니 당신 그 지역에 밑에 지하에 철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놔라. 철도망을 만들어 놔라. 라는 요구 조건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용적률만 높여서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GTX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하 철도가 필요하고 노인 요양시설이 필요할 땐 또다시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하거나 불가능하니까 저 외곽에 노인시설을 만든다든가 저 먼 떨어진데 또다시 노인 전용 주택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을 2중 3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주고 도심 재개발하는데 그 용이하도록 도시관리 계획을 전면 손질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단견이다. 단견. 짧은 견해다라는 거예요. 보다 큰 전체적인 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GTX가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는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니 아야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철도를 파고 여기는 지하 도로를 만들고 여기는 그 노인주택을 만들고 의무적으로 여기는 공원을 만들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또다시 국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용적률을 높여주고 해서 많이 그 사람들이 재개발 쪽에 참여하도록 만들지만 앞으로 국가가 봐야 할 커다란 산업 목표와
도시 정책에 맞게 의무화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라는 겁니다. 예, 다음 뉴스 갑니다. 자, 이제 위신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젤렌스키 부인을 깜짝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8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여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지역 우주호도로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임시 피난처인 공립학교에서 우크라이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예고 없이 성사된 것입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황입니다. 지도로 여러분께서 보여드립니다. 여기 흑해입니다. 이거 이제 바다고요. 지금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세한 기사를 좀 여러분께 읽어 드립니다. 이 러시아는 이 하르키우에서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하르키우에서 퇴각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돈바스, 마리우폴, 오데사 이쪽에 많은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이 우크라이나를 흑해와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내륙 국가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위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일 아마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이고 그쪽은 이제 내일이 될 텐데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러시아 측 전승 기념일인 9일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분수령이 될까라고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방의 핵 위협을 가하거나, 자, 전쟁 여기서 너들 말 안 들으면 내가 핵을 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크라이나부터 더 전면적으로 가겠어 라는 두 번째 전면전을 선언하거나, 세 번째 승전을 주장하면서 야 지금 우리 이제 여기서 전쟁을 끝내자 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푸틴이 야 내가 핵 쓸 거야, 내가 핵을 쓰겠어 라고 협박을 하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남한을 노린 미니 SLBM 전력화에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기사들도 역시 이제 그 SLBM에 관련되는 기사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해서 계산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취임합니다. 바이든은 20일 날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일과 20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바이든 대통령 방한 그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 읽어드립니다. 북한 남한 노린 SLBM 전력화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5월 11일 사흘 앞두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까지 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가능성 있는 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15번째 미사일 시위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른바 미니 SLBM의 사정권이 한반도 전역인 만큼 대남 공격 무기체계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말에 이런 해설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방한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윤석열 대변인이 두 가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한미 통화 수합을 받아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한일 공동 핵 개발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한반도,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핵 개발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봤듯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핵이 많았어요. 핵을 전부 쏘려내 주는 동시에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전보장은 깨졌잖아요. 더구나 이제 내일 9일입니다. 러시아의 승전 기념일 날 푸틴이 그걸 협박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말 들어. 내가 핵무기 쓸 거야 라고 협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ICBM,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LA를 때릴 수 있는 ICBM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핵탄두의 소형화예요. ICBM에다 핵탄두 소형화만 이루어지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본토를 때리는 게 아니라 남한을 침공하는 겁니다. 남한을 침공하면서 미국에 협박하는 거죠. 남한을 내가 침공하는데 뭐가 들어가는데 너희들 미국을 손대지 마라. 만약에 미군이 참전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LA에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 정가는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제재하자는 측과 아니야 그냥 한국을 넘겨줘. 쟤들이 쏠지 모르잖아요. 이 핵을 라고 양분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가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한국만 핵무장을 한다는 것보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하자라는 제안을 일본에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미국에다가 한일 공동 핵무장을 하겠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게 되면 이거를 해야 한다. 한미 통화 수합, 그 다음에 한일 공동 핵무장, 한일 통화 수합 하라고 걱정된다. 중앙일보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한미 통화 수합 되면 좋겠지만 그 가능성이 있겠냐, 대단히 걱정이 된다라는 기사를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좋아요. 다 좋아요. 내일이면 33억 들여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취임식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거는 코로나 지원금 주는 게 아니에요. 한미 통화 수합과 그 다음에 안보예요, 안보.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경제신문 사설을 잠깐만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사설입니다. 윤석열 정부 돈 벌기 공약 이행보다 빅스텝 위기 극복이 먼저다. 빅스텝 양적 긴축 결행에 따른 후폭풍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미국 증시는 자이언트 스텝을 피했다는 안도감에 반짝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급락세로 반전했다. 테슬라와 아마존이 하루 만에 8%가량 폭락했다.
시장 주도주들마저 후풍나이처럼 떨어졌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카카오도 우리나라의 카카오도 지난 주말 증시에서 5% 이상 폭락했다. 공포감이 커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수직 상승했다. 달러 독주 현상이 가속됐다. 뭐 더 이상 읽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게 두 개다. 외환위기, IMF 같은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면서 남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것. 안보 위기, 이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당선인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일 취임식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과의 통화 수합과 한국의 핵무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김지하 시인 김지하 씨 있죠? 예, 시인 김지하 씨가 사망했습니다. 김지하 저항 시인 김지하 별세 독재에 맞서다가 사형선고 받기도 하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1941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타계하셨죠. 김지하 시인의 가장 유명한 시는 타는 목마름으로 또는 오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를 부른 김광석 씨의 노래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영화의 별 강수연 떠나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영화계 최초의 월드스타였던 배우 강수연 56살밖에 안 되네요. 강수연 씨가 7일 뇌출혈로 별세했습니다. 강수연은 1967년 이탈리아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시바지로 아시아 영화배우로는 처음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냉전 시절인 1989년 구소련의 모스크바 영화제에서도 바라 아제로 다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예, 별이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은 이상로라고 하는 기자를 통해서 아침 뉴스를 읽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객관은 없습니다. 이상로 기자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냐? 자유민주주의적 시장 질서에 우파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상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시각으로 뉴스를 편집해서 보여드리겠다고 생각하면 제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저정적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직업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제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링크를 걸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또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에서도 그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들어갔어요. 저는 최저임금제 그리고 주 52시간 이거는 중앙정부가 간섭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은 그거는 폐지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는 지방에 맡기면 됩니다. 저는 지방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방은 그 최저임금을 지키는 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라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학생이 많아요.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줍니까? 식당 주인이 돈을 제대로 못, 그만큼 그거 최저임금 주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저임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그거 가지고 속썩이지 말고 하자는 겁니다. 주 52시간제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실정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시를 개발할 때 밑에 이렇게 지하에 도로나 지하철도 이런 거를 집어넣고 미리 설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에 차도가 어떻게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프랑스의 라데팡스라는 곳을 여러분께 설명을 예전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보다 큰 그런 커다란 도시에 위에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밑에 도로예요. 밑에 전부 도로가 있습니다. 주차장도 밑에 있어요. 위에는 전부 뭐가 있느냐? 그냥 집과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꽃밭, 잔디밭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의도 같은 그런 여의도 전체가 위에 자동차가 안 돼도 안 보여. 자동차는 전부 지하로 지하 차도가 있고 지하 주차장으로. 그리고 거기 지하에 전철이 있어. 위에는 여의도 전체 면적이 전부가 공원이야. 아파트를 나오면 공원, 꽃밭, 잔디밭, 자전거길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잘게 잘라져 있는 구획되어 있는 지역에 잔뜩 용적률만 높여지고 줘서 아파트만 높이 올라가는 곳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여의도면 여의도, 마포면 마포, 그 다음에 한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그 전체적인 플랜에 여기에 GTX가 들어갈 거냐, 지하철이 들어갈 거냐, 이런 걸 미리 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 전체에 살고 계시는 사람의 인구가 얼마인데 나중에 고령화가 얼마나 되니까 노인주택을 몇 퍼센트를 이쪽에 짓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국가가 계획을 해주지 않으면 또다시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 제가 항상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에는 산업정책이 있어야 하고 산업정책 밑에는 도시정책이 있어야 하고 도시정책 밑에는 부동산 정책이고 그 다음에 가격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정책도 제대로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정책을 세워야 한다. 도시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에 되면 4차 산업시대의 도시, 고령화 시대의 도시, 그렇게 도시정책이 있어야 고용이 늘어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주장을 했었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뉴스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후에는 다른 제목으로 방송을 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후보가 단일화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야? 후보 단일화? 그건 나로 돼야 돼. 나로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이 진짜 후보 단일화야. 나야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